민트 오디오북. 정말 창피해 죽겠어. 엄마 때문에 정말 내가 미치겠어. 저런 어미한테 하는 말본세하곤. 아이 기분 하나 딱딱 못 맞춰주니까 그렇지. 그렇게 잘 알면 네 새끼들 네가 키우든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연중 무휴 무임금 고강도 노동의 연속이었다. 나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나는 도대체 재현을 어떻게 키웠던 것일까? 손가락이 아프다. 임경숙. 세상이 변했다. 이상하게 변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열이 바뀌어 자식이 상전이고 부모 세대는 그 아래다. 자식이 요구하면 부모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자식 농사 다 지어서 휴식기에 접어들어 늙음하게는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여행이나 하면서 느긋하게 보낼 꿈을 꾸었다. 그랬던 바람이 한낱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들이 지나간다. 나는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을 만지면서 아악 하고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다. 처음에는 손톱 주변에 일어난 아주 작은 거스러미로부터 비롯된 상처가 이제는 건드리기만 해도 전기 충격기를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했다. 어딘가에 스치거나 닿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딸 재현을 도와주기 위해 전적으로 가사를 맡았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 두 손녀 돌봄과 집안일은 물과 밀접하게 보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물은 만지면 만질수록 손의 건조함은 심했다. 피부는 여름 땡볕에 급속하게 말라버린 빨랫감처럼 표면이 거친 질감으로 변해갔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바셀린을 바른다 해도 이내 물을 만질 상황이 전개되곤 했다. 수시로 물 닿는 일은 손에 무엇을 바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뻣뻣해진 손톱 주변에 거스름이 한 가닥 두 가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수건에서 삐져나온 실밥 같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으로 번져 손가락마다 거스러미 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참지 못했다. 눈에 띄는 대로 단숨에 확 낚아채듯 뜯어냈다. 운이 좋은 때에는 깔끔하게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스러미는 떼어지면서 혼자서 죽을 수 없다는 듯 생살에 악착같이 들러붙어 함께 뜯어져 나왔다. 피가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었으나 생살이 묻은 거스러미는 반드시 핏물을 동반했다. 길게 찢긴 상처는 자주 부었다가 가라앉곤 했다. 그러나 거스러미 개수가 늘면 늘수록 손가락은 터지기 일보 직전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어올랐다. 휴대폰 기상벨 소리에 눈을 떴다. 손녀 지아를 등원시키려면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서둘러 침대를 정리하고 아이를 깨웠다. 잠이 덜 깬 아이를 끌어안고 욕실로 들어갔다. 간단하게 세수를 시키고 손과 발을 씻겨주었다.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혔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먹일 아침을 준비했다. 이것저것 차릴 것 없이 통곡물 그래놀라와 우유면 충분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들고 그릇 속에 떠다니는 알갱이를 건졌다가 쏟아붓는 장난을 친다. 식욕이 없는 모양이다. 어차피 어린이집에 가면
10시쯤 아침 겸 간식을 주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지아를 등원시키기 전에 무릎 위에 앉혔다. 자는 동안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양갈래로 따았다. 지아는 따아놓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린다. 머리숱이 많아 엉킨 것을 빗질할 때부터 언짢아 했다. 어린이집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머리카락이 쉬 빠질까 봐 미리 바짝 묶었던 것이다. 다시 풀러묶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한번 칭얼거리기 시작하면 제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간신히 마무리 지었던 고무줄을 다시 풀었다. 묶였던 머리카락은 구불구불해져 분무기물을 뿌렸다.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한 가닥씩 다시 닦기 시작했다. 지아는 고개를 외로 꼰 채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지 계속해서 칭얼거린다. 할머니 머리가 꼬집힌단 말이야. 나 맨날 아프게 하는 할머니는 싫어. 매일 아침 머리를 빗길 때마다 지아와 벌어지는 실랑이다. 겨우 4살 먹은 아이에게 휘둘릴 때마다 속이 바삭바삭 탄다. 날마다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땀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문득문득 아득해진다.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하고 살아야 하나 까마득하다.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육아와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오늘따라 유독 버겁게 느껴진다. 나는 슬금슬금 지아의 눈치를 보아가며 머리를 매만졌다. 한쪽을 다 손질하고 고무줄로 마무리하려 하자 이번에도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소리를 질렀다. 아프단 말이야. 할머니는 일부러 아프게 하는 거지.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이를 거야. 지아 아프게 했다고.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비벼가며 계속해서 징징거린다. 그새 눈가가 불그스레 부어올랐다. 딸 재연이 아이의 부어오른 눈을 본다면 소리를 지를 게 뻔했다. 엄마는 으로 시작되는 말들. 한결같은 비난조로 쏟아내는 말들이 귓가에 왱왱거린다. 나는 아이를 얼으면서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대었다. 쉿, 지아야. 엄마 깰라. 조용히 해야지. 나는 목소리를 낮춰 소곤거렸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바라보았다. 벌써 어린이집 차가 올 시간이다. 아직 닦지 못한 나머지 쪽을 마저 닦고 쫄바지를 입혔다. 바지 속으로 발을 끼울 때 꼬집히기라도 한 듯 자지러졌다. 다리에 끼우다만 바지 한쪽이 아이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런 소동에 익숙해져 있지만 절로 한숨이 나왔다. 소파에 드러누워 뻗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때를 쓰는 아이는 무거웠다. 아이의 몸무게만큼 등이 휘청 휘어진다. 지아와 등원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둘째 유나가 기어나왔다. 안방문이 열린 사이로 나온 둘째는 나를 보고 방긋 웃더니 두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내게로 왔다. 눈 뜨고 있는 동안 내 몸에 제 몸 어느 부분이라도 닿아야 안심하는 아이다.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앙칼지게 울어대는 아이다. 둘째의 등장에 어린이집 무지개 문양이 박힌 지아의 가방을 내려놓고 얼른 등에 엎는다. 시간이 촉박했다. 지금쯤 주차장 입구에는 어린이집 노란색 승합차가 미등을 깜박이며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나는 정신없이 허둥거리며 두 아이를 매달고 주차장 입구를 향해 숨차게 내려갔다.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집 교사는 웃음기 하나 없다. 학기 초에 생글거리던 표정이나 나긋나긋하던 말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는 인사조차 받지 않는다. 짜증이 잔뜩 묻은 얼굴로 나를 투명인간처럼 일별할 뿐이다. 그녀의 표정에서 당신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요 하는 마음이 읽힌다. 나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연거푸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연발했지만 지하를 씻고는 차 문을 거세게 닫았다. 그 소리는 몹시 퉁명스러웠다. 나는 차선을 바꿔 내달리는 어린이집 노란 차의 꾹무늬를 하염없이 쳐다본다. 차가 로터리를 돌아 사라진 자리엔 나뭇잎이 변해가는 가을이 와 있었다. 벌써 가을인가? 정말 가을이네. 나는 마음이 쓸쓸해서 괜히 혼자 묻고 혼자서 대답한다. 등 뒤에 엎인 둘째가 몸을 뒤챈다. 지하의 등원 시간에 쫓겨 대충 둘러맨 자세가 편치 않았나 보다. 나는 포대기를 풀러 아이를 앞으로 안았다. 아이를 다급하게 엎느라 띠가 꾸여 다리를 압박하고 있었다. 끈과 끈 사이에 다리가 끼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다리를 빼내고 얼굴을 보니 온통 콧물투성이었다. 그제서야 아이가 얇은 속옷 차림의 맨발이란 걸 알았다. 한낮엔 제법 따스해도 아침 저녁엔 쌀쌀했다. 아이의 발이 너무도 차가웠다. 나는 걸치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 아이의 어깨와 얼굴을 감싼다. 아이는 답답한지 그 안에서 땅속 두더지처럼 움찔거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다독거린다.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둘 중 하나이라도 감기에 걸리면 동시에 두 아이가 앓게 되므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이 심란했다. 재현이 지금 이 차림새를 봤다면 잡아먹을 듯 째려보며 속사포 같은 잔소리를 퍼부을 것이다. 머릿속엔 벌써부터 재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엄마는 애 하나 건사 못해서 꼭 감기나 걸리게 하고 말이야. 도대체 엄마는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나는 아침나절 쌀쌀한 기운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재현이 닫혀있는 거실문 간유리 사이로 어른거렸다.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는 재현이 팔짱을 낀 채 떡하니 버티고 있다. 흐트러진 잠옷이나 긴 머리카락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였다. 나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했다.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방어막처럼 바투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얼른 주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엄마, 나 좀 봐. 목소리가 사나웠다. 이럴 때 나는 주눅이 든다.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심장이 쪼그라든다. 원장한테서 전화 왔어. 엄마, 어쩌자고 맨날 늦게 나가. 미리 나가서 기다리면 안 돼? 내가 미리미리 나가 있으랬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우리 애 때문에 다른 집 엄마들이 어린이집 그만둔다고 전화통에 불이 난대. 차 기다리다 길거리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감기 걸렸다고 손해배상해달라며 난리라는데 엄마 어쩔 거야? 내일부터 우리 애 보내지 말래. 다른 데 알아보라잖아. 아휴, 정말 창피해 죽겠어. 엄마 때문에 정말 내가 미치겠어.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지아가 애 먹여서 그런 걸 어떡하니?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끝없이 때를 쓰는데 무슨 수로 고치냐? 까탈 부리는 게 꼭 더 어릴 적인데
엄마는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 기분 하나 딱딱 못 맞춰주니까 그렇지. 그렇게 잘 알면 네 새끼들 네가 키우든가. 그러면 집안도 조용할 테고. 아휴 정말 엄마 그럴 거야? 저런 어미한테 하는 말본세하곤. 재현은 퉁탕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세게 문을 닫았다. 나는 아이를 아는 채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다진 소고기와 채소들을 꺼내 냄비에 붓고 불 앞에 선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불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뒤로 제친 자세가 몹시 불편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내려놓을 수도 없다. 통증은 견딜 수 있지만 아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은 견디기가 더 힘들다. 특히 악을 쓰듯 내는 울음소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예리하게 벼린 바늘 끝으로 몸에 난 구멍마다 쪼아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대로 견디고 있노라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고통이 심장으로 흘러들어 피를 말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힘들어도 아이를 매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유식을 손등에 떨어뜨려 본다. 아직 뜨겁긴 하지만 후후 불어가며 먹이면 적당할 것 같다. 아이를 내려 먹여본다. 아이는 작은 입을 벌려 오물거린다. 삼킬 듯 하더니 혓바닥으로 내용물을 밀어낸다. 나는 그것을 휴지로 닦아내고 다시 한번 입으로 넣어본다. 이번에는 넣자마자 바로 뱉어낸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본다. 불 앞에 오래 서 있어서 그런지 이마가 따끈따끈했다. 나는 아이에게 무엇이라도 먹여보려고 분유를 탔다. 젖병을 물려보지만 도리질만 한다. 그 바람에 젖병에서 뿜어져 나온 분유가 턱바지를 적셨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씻긴 다음 등에 업고 세탁실로 들어갔다. 밀린 빨래가 바구니 가득하다. 세탁기에 넣을 것과 손으로 주물러서 빨아야 할 것을 나눈다. 큰 그릇에다 베이킹소다를 풀어 아이들 옷가지를 담갔다. 재현은 화학성분이 첨가된 가루비누가 아이들 피부에는 좋지 않다고 지워버렸다. 아이들 옷만큼은 반드시 손빨래하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두 아이 모두 아토피가 있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나는 구석에 있는 엉덩이 의자를 끌어다 앉고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윗도리 턱 언저리에 찌든 때를 빼기 위해 일일이 문지르다 보니 손가락이 몹시 아팠다. 요즘 들어 부쩍 통증이 빈번하게 찾아온다. 손을 혹사하지 말라는 피부과 의사의 지시를 지킬 수가 없다. 될 수 있으면 물에 손 닿는 일은 하지 마세요. 손을 아껴야죠. 그래야 염증이 가라앉고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길어요. 나이 들수록 사소한 병도 조심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는 생인 손을 전문 용어로 조갑주의염이란 생소한 단어를 썼다. 붓기가 가득한 손가락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아이고 하는 소리를 했다. 손가락 주변이 온통 고름집이 생겼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어요? 당장 고름부터 짜내고 소독부터 합시다. 염증이 심해서 당분간 손가락을 쓰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상처에 물 닿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삼가고요. 그는 면봉으로 손가락을 눌러가며 상처를 압박했다. 살점이 뜯긴 부위를 통해 누런 구름이 새어나왔다. 계속된 압박 끝에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상처를 소독한 다음 그 부위보다 넓게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런 다음 반창고를 덧대고 태가던 방수필름까지 입혔다. 아이들 키우는데 물을 만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 고무장갑이라도 꼭 껴야겠죠?
내 우문에 그는 피식 웃었다. 그럴 줄 알고 방수막까지 쳐놓았어요.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물대지 말고요. 고무장갑 속에 반드시 목장갑도 끼세요. 그리고 목장갑은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 증상은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으로 생긴 거니까 항상 위생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건조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고요. 항생제는 일단 3일치만 처방했어요. 아프면 참지 말고 빨리빨리 내원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집안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생인손은 여간해서 낫지 않았다. 어떤 날엔 염증이 뼛속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살갗만 아픈 게 아니라 뼛속까지 아팠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손톱마저 시커멓게 변해갔다. 나는 손이 시들어가는 단계에도 색채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희미하게 어른거리던 얼룩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현은 내 손가락과 손톱을 볼 때마다 이맛살을 찌푸렸다. 밥맛 떨어진다고. 제발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매니큐어를 샀다. 점점 까매지는 손톱을 가리기 위해 그것을 칠하기 시작했다. 진분홍에서 빨강으로 다시 버건디에서 체리색에 이르기까지 검붉은 빨간 계열을 번갈아가며 발랐다. 그래도 재현은 불만이었다. 내 손톱을 볼 때마다 이맛살을 찌푸리며 질을 떨어댔다. 엄마는 제발 연한 색으로 발라봐. 누가 보면 업소 여잔 줄 알겠어. 천박해 보여.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까만 손톱이 옅은 색으로 가려지지 않는 걸 어떡하니? 나는 엉망이 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재현이 날려보내는 비수가 마음에 콕콕 박혔다. 나는 손으로 빤 빨래를 마지막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들 옷은 희석한 식초물에 담가 놓는다. 재현은 아이들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은 그렇게 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했다. 다른 세탁물은 탈수해서 널어놓고 안으로 들어서니 재현이 없다. 문마다 열어본다. 어디에도 없다. 나는 다급해진 마음으로 화장대 의자를 끌어다 장롱 위를 살펴본다. 재현으로부터 지갑을 감춘다고 장롱 꼭대기에다 올려놓았던 것이다. 간신히 손이 닿는 안쪽엔 더듬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허공만 잡힐 뿐이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의자에서 내려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휴대폰을 들고 다이얼 패드를 누를 때에는 손가락까지 덜덜 떨렸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걸어보아도 같은 응답만 돌아왔다. 재현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맥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눈앞이 막막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더해진다. 재현의 귀가가 늦어질수록 빈털터리 지갑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뭘 사드릴지 걱정이 태산이다. 지름신에 사로잡힌 것인지 충동적으로 질러버리는 씀씀이가 너무도 해팠다. 일시적으로 도지는 발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가계부에 치명적일 때가 많았다. 특히 오늘같이 한 달치 생활비를 몽땅 들고 나가는 날이면 정말이지 답이 없다. 함부로 긋고 다니는 카드를 없애고 일부러 현금을 찾아다 놓은 것이 화근인가. 아무리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르는 저지레라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떠안는 기분이었다. 재현은 지갑에 몇 푼 들어있지 않을 때는 주로 인형 뽑기를 했다.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괜한 핑곗거리였다. 집안에는
인형이 지천이다. 포켓몬스터 시리즈부터 피카츄, 도라에몽, 파이리, 꼬부기, 지방이, 이상의 씨앗들까지. 그것들은 방방마다 차고 넘쳤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겐 오히려 방해물이 될 뿐이다. 바닥을 보지 않고 다녔다간 발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요즘엔 그 인형 뽑기도 진력이 났는지 필요하지도 않은 잡동사니를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게다가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과 빈번하게 입씨름을 벌였다. 욕설이 난무하는 구성을 주고받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재현에겐 모든 게 시비거리였다. 내 눈에 걸리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눈초리를 치켜세우고 다니면서 싸움닭처럼 굴었다. 제 남편에게 배운 저급한 언어로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곤 했다. 나는 재현이 결혼 이후 변해가는 모습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재현이 들어왔다. 나는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았다. 애간장이 다 녹은 것 같았다. 재현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져 있다. 나를 보고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도 얼른 뒤따라 들어갔다. 재현은 쇼핑백을 침대 위에 던져놓았다. 나는 스카치 테이프로 입구를 봉해놓은 쇼핑백을 성급하게 열었다. 푹신한 털의 감촉이 손끝에 감기는 순간 재현이 거칠게 낚아채 옷장 안으로 집어넣고 나를 막아섰다. 재현이 너 대체 뭘 산 거니? 털로 된 조끼, 퍼베스트야. 인생 아이템. 꼭 갖고 싶었던 거야. 이번에 왕창 세일한 데서 2벌 샀어. 300 주고. 그게 이번 달 생활비야. 너 단단히 미쳤구나. 정말 제정신이니? 그러니까 왜 아침부터 날 화나게 하냐고. 스트레스 좀 풀려고 옷 좀 샀기로 뭐가 문젠데. 지금 하는 것이 도둑질인 거 알고나 하는 짓이냐? 왜 엄마 돈을 훔쳐서 네 멋대로 쓰냔 말이다. 나는 작심한 듯 따졌다. 이참에 뭔가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단단히 별렀다. 엄마는 가족끼리 왜 이래? 도둑질은 또 뭔 말이야? 자식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럼 내가 도둑년이라도 된다는 거야? 나는 순식간에 재현의 뺨을 후려쳤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바락바락 대드는 억척에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정말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 역겨웠다. 재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뺨을 감싸며 나를 노려보았다. 핏발선 눈빛이 섬뜩했다. 엄마면 다야. 다 큰 자식에게 함부로 손찌검해도 되냐고. 무슨 권리로 때리냐고. 네가 자식이라고? 네 애미 데려다가 쥐새끼 알곡 빼먹듯 야금야금 돈 축내면서 가사 도우미보다 혹독하게 부려먹으면서 이런 짓까지 버려놓고 지금 네가 자식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네가 내 자식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언제 어미 대접해준 적 있어? 그래도 가사 도우미는 대가라도 받지. 너는 나한테서 야금야금 돈까지 뜯어가는 주제에 그리고 지금 쓰는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기나 해? 네 아버지 목숨하고 바꾼 돈이라고.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냔 말이다. 나는 피가 끓어올랐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저 바닥부터 참고 참았던 진심이었다. 재현이 내리누르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져버린 폭발음 같은 것이었다. 재현은 여전히 맞은 뺨을 손바닥으로 감싼 채 나를 째려보았다. 엄마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보험금 그거 아빠 돈이잖아. 언제 엄마가 돈 벌어봤어?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아빠 죽고 난 다음 나온 거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싸우고 사느니
차라리 반반 나누고 갈라져. 애들 키우고 집안일 좀 거들어준다고 유난 떨지 말고. 나는 살아오는 동안 재현에게 푸릇푸릇한 꿈을 포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현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다. 친구들이 사춘기를 폭주할 때조차 재현은 순둥이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큰 변동 없이 수도권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적을 두었다. 그때는 그런 자식을 둔 나의 위상에 자다가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외가에 버려졌고 너무도 가난하게 자랐다. 하지만 내 자식에게 남부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내 처지도 곧 반짝거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자식을 버리고 당신 인생을 찾겠다고 집 나간 엄마는 두 남자와 살림을 차렸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자식도 경제적인 기반도 없었다. 그녀는 늙고 병든 말년에 시골 구석에 박혀있는 허름한 요양원에 갇혀 가까운 날의 기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먼 기억들만 끊임없이 불러냈다. 나는 재현을 데리고 찾아갔다. 반짝거리는 자식을 마음껏 내세우고 싶었다. 보란듯이 가슴을 내밀고 싶었다. 엄마는 나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지만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배우게 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으로 여기면서 키웠어. 엄마, 쳐다만 봐도 눈부시지 않아? 내 딸이야, 내 딸. 엄마는 보행 보조기에 온몸을 기댄 채 나와 재현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백내장 환자처럼 흐릿한 눈동자를 깜빡거렸다. 나는 그녀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오래전에 버린 자식에게 회한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었다. 나에게 재현은 그런 자식이었다. 그 후로 재현을 데리고 요양원에 다시 가는 날은 오지 않았다. 나 혼자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디 나를 찾는감요? 하긴 핏덩이 때 버렸으니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그려보았던 수만 가지 엄마 모습을 지웠다. 그녀는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온 사람 특유의 어지러운 눈빛으로 나를 수상하게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그녀는 나를 정말 처음 보는 눈빛으로 힐끔거렸다. 재현은 집과 학교만 오갈 줄 알았다. 대학생이 된 후 남자를 알게 되면서 이상하게 변해갔다. 하루는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왔다. 첫눈에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 불량기가 있어 보였다. 나는 남자를 차 한 잔 들게 한 다음 서둘러 돌려보냈다. 하필이면 그런 남자를 사귀냐고,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고 재현에게 언짢은 말을 쏟아냈다. 지금이라면 재현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막아섰을 것이다. 쉰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나는 내 자식 속을 전혀 몰랐다. 남자는 재현이 친구들과 어울려 들어갔던 클럽에서 만났다. 기댈 거라곤 그럴듯한 외모 외에 아무것도 볼 게 없었다. 허우대만 말짱했지 미래를 보장할 만한 이력이나 직업도 없었다. 게다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문제였다. 입을 여는 순간부터 괜히 입을 틀어막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기본적인 이해를 갖출 줄도 몰랐고 말투는 더없이 상스러웠다. 요즘 유행한다는 줄임말을 수시로 남발해서 내가 어리둥절하면 저 혼자 뭐라 웅얼거리면서 기득거렸다.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현이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를 다시 데려왔다. 그때부터 나는 재현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배우자감으로 보는 눈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재현의 눈을 의심했다. 나는 식음을 전폐했다. 이마에 하얀 천을 두르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죽음도 불사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질병이 생겨 세상이 다 빙그르르 돌아도 재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냉랭했다. 내가 선택한 남자야. 엄마하고 살 것도 아닌데 웬 난리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잖아. 엄마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밥을 굶어도 그리고 시퍼렇게 뜬 눈으로 지켜봐도 이 사람 포기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포기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엄마가 계속해서 반대하면 그냥 확 아이부터 만들지도 몰라. 사랑에 미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상승에 대한 욕망을 빵빵하게 불어넣은 내 발등을 찍고 싶었다. 재현은 제 엄마 말대로 정말 잘 살아가겠다고 순한 눈빛에 갈망을 담아 밤잠까지 줄여가며 책을 팠다. 오로지 목표만 바라보며 한눈 한번 반 적 없이 질주해왔다. 그러나 배우자로 남자를 택한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셈이었다. 재현은 배가 불러오자 대학을 그만두었다. 제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자꾸만 허우적거렸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짜증만 늘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날은 덥고 습했다. 제수용 상에 오를 조기를 좌대의 전시용으로 몇 마리 내놓았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날씨였다. 선풍기를 틀어놓았지만 바람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주변 공기는 숨이 턱턱 막혔다. 나는 졸음에 겨워 반쯤 졸린 가운데 멍한 눈으로 좌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파리 몇 마리가 날아들었다. 나는 발을 내저었다. 하지만 파리들은 달아나지 않고 내놓은 생선 위에서 맴돌았다. 나는 모든 게 귀찮았다. 남편이 모임에서 어서 돌아와 자리를 교대해주기만을 기다렸다. 손님이 끊긴 시장통은 너무도 조용했다. 나는 까무룩 기절하듯 졸았던 모양이다. 그 사이 파리들은 조기의 아가미로 들락거렸다. 뱃속에다 쉬를 쓸었다. 다음날 흐물흐물해진 조기의 몸으로부터 한 무더기 구더기가 꾸물꾸물 흘러나왔다. 어제 자리를 비웠던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다. 파리채를 움켜쥐고 허공을 가르듯 알루미늄 샤시 문짝을 거세게 내리쳤다. 똥파리는 예저녁에 잡았어야지. 에이, 여름장사 헛것이네. 나는 왜 사위와 마주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를까. 남편 대신 파리채라도 들고 거실 벽면을 내리치면 한없이 답답한 체증이 가실까. 하루에도 12번은 치밀어 오르는 화기를 어쩌지 못한다. 둘이서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애부터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 대책 없는 애들을 보면서 나 또한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 모텔방을 전전할 때는 알만한 동네 사람들에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남자는 재현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도 아예 일자리 잡을 생각도 없었다. 내가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 방도라도 찾아보라고 하면 쌩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렸다.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면서도 뒤로는 재현을 둘러 푼돈을 얻어냈다. 남자는 하루살이나 진배 없어 보였다. 재현이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작은 생명이 눈을 빠꾸미 뜨고 눈을 마주치는데 어찌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른다. 나는 그 여린 생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해주고 그 집안을 채워주었다. 아이들은 크면서 병치레가 잦았다. 재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문턱을 제 집 드나들 듯했다. 그때마다 내게 짜증을 부렸다. 아이들 아픈 게 내 탓이라 했다. 남자가 밖으로 돌면서 PC방을 집 삼아 사는 것이나 아이들이 순하지 않고 극성스럽게 구는 것 모두가 내 탓이라고 했다. 재현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키웠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다. 나는 도대체 재현을 어떻게 키웠던 것일까? 재현은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집안 살림까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일은 시시하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가르쳤던 내가 내 발등을 찍은 셈이었다. 공부를 하는 일 외에는 모두가 서투르거나 젬병이었다. 그러면서도 아예 살림을 배울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엄마니까 다 해주겠지. 엄마니까 책임져 주겠지 하면서 내 앞으로 육아부터 살림살이까지 떠맡겼다. 그러다가 말썽이 생기면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나는 등허리가 휘도록 죽을 뚱 살뚱 쩔쩔맸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연중 무휴, 무임금 고강도 노동의 연속이었다. 재현은 나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늘 비난이나 원망 일색이었다. 나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예전 같으면 저도 사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겠지. 제 수중에 쓸 돈이 없어 그러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오죽 속상하면 엄마한테 퍼부을까. 엄마니까 당연히 받아줘야지 하면서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다 거슬렸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다. 하루하루 속이 다 타버려서 헛개비가 된 것 같았다. 재현이 내지르는 목소리마저 지긋지긋했다. 뭐라 몇 마디만 짓거려대도 내 속은 확 뒤집혔다. 나는 가사도우미 처우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서 가끔은 소심하게 웅얼거리곤 했다. 내가 딸년 하녀라도 되는 것인지 내 신세도 참 그렇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챙긴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러운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 재현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지갑을 들고 나가 다 쓰고 들어왔을 때 엄마 선물이라며 털죽기 2벌 중 하나를 양보하면서 이거 엄마 선물이야 하고 내밀었다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어쩌면 봄눈 녹듯 녹았을지도 모른다. 그 옷을 입고 나갈 자리도 없어 재현에게 돌려줄 게 뻔하지만 비싼 조끼가 아니라도 괜찮다. 하다못해 값싼 양말짝이라도 내밀었다면 기꺼운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오늘 아침 미역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엄마 생신 축하해 라고 빈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나 재현은 요즘 애들 말투로 나를 쌩깠다. 나는 한없이 노여웠다. 내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식이 괘씸했다. 남보다도 못했다. 내가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집에서 달아나고 싶다. 내가 사라짐으로써 빈자리가 얼마나 막막한지 그 넓이를 보여주고 싶다. 눈에 밟히는 아이들도 딸 내외도 생각해보니 모두가 내 어깨 위에 있는 짐덩어리만 같다.
자나깨나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덩어리 같다. 태어날 때부터 돌멩이를 이고 다니는 부판충이란 벌레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무게에 짓눌려 죽을 것만 같다. 신발장에서 단화를 꺼냈다. 언제 깨어났는지 유나가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을 가로지른다. 나를 쳐다보며 해실해실 웃는다. 그러다가 기침을 한다.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아이를 안으려다가 멈칫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그만둬야 했다. 아이는 내게 오다 말고 연거푸 기침을 해댔다. 나는 못 본 척 얼른 신발을 신었다. 뒷축을 구겨 신은 채 황급히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서둘러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다. 그것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여삼추 같다. 나는 귀를 막았다. 아이의 기침 소리가 실제인지 환청인지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는 남도의 끝자락까지 내려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폐사지에 우두커니 앉았다. 커다란 바위 옆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는 표지판이 꽂혀 있었다. 절터만 남은 자리에는 때이른 구절초가 군데군데 무리지어 있었다. 발 아래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바닷물 너울들이 넘실거렸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날이 선 파도는 제 몸을 허공에 산산이 부수었다. 파도는 출렁거리는 생명체 같았다. 마치 어떤 고통을 견디기 위해 뒤척이는 몸부림 같기도 했다. 바람소리가 웅웅거렸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입을 앙 다물고 내는 신음 같기도 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을 엮어놓은 소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왜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라는 바람에 저항하지 못하는 구절초 꽃잎처럼 끝없이 나풀거리고 있는지 나는 스산해진 마음으로 대답 없는 물음을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어느 하루라도 평온 속에 머무른 적이 있던가. 나를 버리고 떠났던 엄마에 대해 들끓던 원망. 한 이불 속에서 남편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어금니를 사려물고 견뎠던 시간. 재연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였던 기대 등이 나를 알게 모르게 망가뜨린 것은 아니었을까. 남자에 대해서도 장모의 따뜻한 사랑을 주기보단 자식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 나의 민낯이었던가. 나는 얼굴이 달아오른다.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황천이다. 그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해 울부짖는 무주 고훈 모습이 바로 자신이 아니었던가. 나는 살아있어도 제대로 산 것 같지 않았다.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정신이 허공에 붕 떠서 안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몸속에 한간 지옥을 지어놓고 그 안에 갇혀서 단 한 발도 문 밖에 내딛지 않으려고 억지만 부리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나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밤이 깊어서야 민가가 몇 채 안 되는 마을로 내려왔다. 산 아래 호젓하게 자리 잡은 민박집으로 들어섰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길가에 써붙인 파도 민박이란 간판이 마음에 들어 정한 숙소다. 불 꺼진 방에 벽을 다듬어 등을 켠다. 고여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난다. 나는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웠다. 어디선가 비린내가 물씬 풍겼다. 그토록 싫어하던 냄새였다. 항상 남편의 몸에서 나던 냄새였다. 그가 아무리 씻어내도
악착같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던 냄새였다. 평생 그 때문에 곁을 내주기 싫어서 가까이만 와도 질색했다. 잠자리마저 멀어지게 했던 익숙한 냄새를 쫓다가 노곤한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째 달아오른 폭염 때문에 집안은 찜통 속이었다. 나는 찬물을 몇 번이나 끼얹어 보았으나 더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자정이 넘은 지 꽤 지났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열어놓은 창마다 갖가지 소음이 들려왔다. 낮과는 다른 소리였다. 밤의 소리는 더 선명했고 아련한 여운을 남겼다. 나는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세웠다가 아슴풀의 잠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속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끼, 쿵, 쿵, 쿵.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까닭없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다. 그도 나처럼 큰 소리에 놀라 깨었는지 귀를 기울여 봤다.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방금 들려온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밖에 무슨 일 났나 봐요. 당신이 좀 나갔다 와봐요. 어서. 그는 얼떨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뭔 일이야, 이 밤중에. 남편은 잠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밖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차 부딪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잠이 확 달아났어요. 궁금하면 자네가 좀 알아보지 나를 꼭 깨워야 해? 그럼 제가 나가볼까요? 아니, 이 밤중에 여자가 무슨... 내가 나가볼게. 자네는 집에 있어. 그가 일어났다. 잠이 덜 깬 것인지 육중한 덩치가 휘청거렸다. 나는 재빨리 어깨를 부축해 주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집안을 나서는 그를 보았다.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어깨가 이상하리만치 낯설어 보였다. 집 안으로 새어들어오는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출입구 아래에는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벽을 더듬어 계단 전등을 켰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며 구시렁거렸다. 불은 왜 켜고 그래? 눈 감고도 다 아는 길인데 불 끄라고? 전기세는 땅 파서 내놔. 나는 스위치를 내리고 그를 향해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었다. 저런 자린고비 같은 사람하군. 불 한 번 켠다고 전기세가 왕창 나오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웅얼거리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소름이 오소속 끼쳐왔다. 온몸이 오싹했다. 추워서 오는 한기와는 달랐다. 뭔지 모를 불길한 기분이었다. 자리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도단한 소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가 밖으로 나간 지 얼마나 흘렀을까. 이번에는 이전에 들려왔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났다. 차가 급히 멈추는 소리와 사람들 비명이 한데 어우러졌다. 나도 모르게 이불을 제치고 벌떡 일어섰다. 누군가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다급한 발소리들이 귀를 어지럽혔다. 뒤섞인 소음 속에서 누군가 재현아, 재현아 하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차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 남편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누워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코를 골며 세상 모르게 잠들었던 사람이다. 단잠에서 깬 것이 못마땅해 툴툴거리던 사람이었다.
전기세 타령이나 하며 계단을 내려갔던 사람이었다. 그는 길바닥에 누워 눈도 감지 못한 채 부릅뜬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부상당한 운전자를 돕다가 앞에서 난 사고를 모르고 급하게 커브를 돌던 차에 그대로 치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아스팔트 바닥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흥건했다. 나는 응급실에서 점점 식어가는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눈물도 나지 않아 마른 비명만 토해냈다. 이런 게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다는 말인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세상 모르게 잠든 남편을 꼭 깨워야만 했을까.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리도 궁금했다면 내가 슬며시 밖으로 나와 확인하면 되었을 것을 왜 구태여 남편을 깨워 등 떠밀었을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죽고 난 다음 꿈에서조차 만날 수가 없었다. 살아생전에 그에 대한 잔정이 없었으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슴이 더 미어졌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야 그가 들어놓은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변에서는 남편 죽자 팔자 고쳤다는 뒷소리가 무성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세상은 뻥 뚫려 나날이 허방을 짓는 것 같았다. 내가 어릴 적이었다. 외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통을 헤매면서 푸성귀 잎사귀를 줍고 다녔다. 남편은 외할머니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파장 무렵이면 팔다 남은 동태며 오징어, 이면수어 등속을 찔러주던 사람이었다. 외할머니는 인정을 베푼 생선가게 윤씨가 믿어왔다. 처음에는 그를 아저씨로 부르다가 차츰 삼촌으로 불렀다. 외할머니는 죽고 나면 천지간의 외톨이로 남을 나를 걱정했다. 외할머니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나를 그에게 가까워지도록 밀어붙였다. 삼촌이 진국이다. 인정있지 착실하지 속이 깊지. 다만 인물이 좀 빠지고 나이가 많아서 흠이겠지만 알뜰해서 밥 굽는 일은 없을 게야. 더군다나 너를 예뻐라 예뻐라 하잖아.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닌 다음에야 너한테는 세상에 그런 사람 다시 없다. 결혼 이후 남편은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먹이려 들었다. 어릴 때 너무 못 먹어서 크지도 못하고 약골로 골골거린다고. 그는 내가 무엇이든 많이 먹기만 하면 어른이 된 다음에도 키가 자라고 강골이 되는 줄을 믿었다. 철 따라 나오는 생선들을 집으로 부지런히 날랐다. 보리가 팰 무렵이면 흑산도 홍어를 구해오고 삼복더위가 위세를 떨칠 때면 통영산 민어를 두툼하게 회를 떠왔다. 나뭇잎에 물기가 빠지는 가을이면 기름진 전어를 들고 왔다.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기름 썩는 냄새를 시어머니가 죽어 송장 썩는 냄새로 착각하고 송장 치우러 집으로 온다는 엉터리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전어 굽는 연기로 온 집안을 희뿌옇게 만들었다. 도둑눈이라도 내린 날이면 통통하게 알이 밴 대구를 가져와 탕을 끓였다. 내 밥그릇에다 상아빛이 도는 알집을 통째로 올려놓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비린 것이 싫다며 하얗게 눈을 치뜨고 새초롬이 흘겨보곤 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비린내 난다며 씻고 나온 남편을 몇 번이나 욕실로 몰아넣었던가. 요란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살짝 벌어진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기둥 하나가 내 옆에 나란히 누워있다. 나는 꽃무늬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가 어딘지 더듬거린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하도 일어나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요. 죽지 않고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걸걸한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다. 세상에는 이렇게 유쾌하게 잠을 깨우는 방법도 있구나. 문을 여는 순간 아이쿠 하는 비명과 함께 둔탁한 뭔가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군인들의 야전복 같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이봐요, 이 기척이나 하고 문을 열지. 느닷없이 열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요. 문 뒤에 서 있는 줄 몰랐어요. 남자는 옷에 붙은 흙먼지를 털었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수상한 짓 하길래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아침잠을 방해해서 실례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남자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애매하게 웃었다. 참, 사장님도 사람 보는 눈도 없군요. 어딜 봐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감이죠. 사람을 보면 딱 오죠. 여사님이 어젯밤 방으로 들어갈 때 뒷모습을 살펴보았거든요. 세상 다 포기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나는 남자의 엉너리 떠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오랜만에 웃어보았다. 아침은 저쪽 안채에서 해결해요. 집사람은 일찌감치 김 양식장에 갔거든요. 여사님이 주방에 가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을 거요. 남자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갈아 신고 바다로 향했다. 그가 가리키던 안채로 들어갔다. 마당 한가운데 쳐놓은 빨랫줄엔 빨래 대신 말라가는 생선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젯밤 방에서 나던 비릿한 그 냄새다. 민박집 여자는 아마도 같은 빨랫줄에서 생선도 말리고 침대보도 말리는가 보았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흠뻑 맡아본다. 눈이 시리도록 남편이 보고 싶다. 철 따라 내 수저 위에 올려주던 바다의 진수성찬. 아니,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던 그 애틋함이 이제야 절절했다. 식탁 위엔 주인 여자가 차려놓은 밥상이 조각천 보자기에 덮여있다. 나는 그것을 떠들러 본다. 뚜껑 덮인 유리그릇에는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잔이 들어있다. 수저통 옆에는 노트 한쪽을 찢어 급히 써놓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밥은 밥통에, 국은 가스레인지 냄비에 있으니 데워 드세요. 인생을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나는 그릇에 먹을 만큼 양을 덜어내 방으로 들어왔다.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본다. 그동안 맛도 모르고 허겁지겁 삼켰던 음식에는 고유한 질감과 풍미가 숨어 있었다. 눈을 감고 맛에만 집중해본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오묘한 맛이 느껴진다. 입안에서 산과 들이 그리고 바다가 꿈틀거린다. 하늘과 바람과 햇살이 맛있다. 어디선가 휴대전화 신호음이 계속해서 들려온다. 나는 감았던 눈을 뜨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가방 속에 손을 넣는다. 재현이 걸어온 전화다. 나는 도로 가방 안에 전화기를 넣는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은 끈질겼다. 나는 점점 호흡이 가빠진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와 퇴근하는 것만 같다. 통화 버튼을 켰다. 엄마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는 거야? 어디에 있어? 집으로 빨리 와. 유나가 아파서 입원했단 말이야. 급성 폐렴이래. 나 혼자 어쩌라고 다 팽개치고 나갔어. 당장 집으로 들어와. 재현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귀가 따가워 전화기를 멀리 떼어놓았다. 유나는 네 새끼잖아. 너는 유나 엄마잖아.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내가 대신할 수 없지. 유나 아픈 것도 네 몫인 거야.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통화를 끝내려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흐릿한 흐느낌이 들려온다. 나는 다시 전화기 귀에 갖다 댔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어. 나도 어리둥절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엉망이 돼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다 알아. 엄마도 힘들다는 걸. 재현이 운다. 나는 억장이 무너진다. 나는 먹다만 밥상을 그대로 놔둔 채 민박집을 박차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다. 나는 잘 포장된 애움길을 버리고 자갈투성이 지름길로 달렸다. 가방을 움켜쥔 손가락이 아팠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마다 말할 수 없이 쑤셔온다. 아니, 재현이 내 속을 쑤셔온다. 스치기만 해도 끔찍하게 아픈 내 손가락이다.